선생님도 오늘 우리가 배운 파트는 지적장애 부분이었고요. 처음에 오전에 봤던 건 지적장애 이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이해 부분에서 정의 부분을 먼저 봤었는데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이중기준 접근으로 한다. 그래서 지적 기능성과 적응 행동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AIDD의 정의와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걔를 그냥 저는 다 묶어서 AIDD의 12차로 묶었고요. 그랬을 때 AIDD 12차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정의 부분이었어요. 정의 부분에서 얘기했던 건 얘도 이중기준 접근이어서 이제 지적 기능성과 적응 행동 영역 모두 다 보았고 이것에서 모두 다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게 되면 지적장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서 발달기 동안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발달기가 12차에서는 22세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11차에서는 18세 이전이었는데 이제 12차가 되면서 22세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적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 좋은 점이 뭐였어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 기능성과 적응 능력, 적응 행동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제한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지적 기능성 같은 경우에 평균보다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검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측정의 표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획득 점수가 진점수가 아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적응 능력 역시 이제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하인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때 볼 게 개사실 중에 최소한 하나의 영역만 점수가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하더라도 이제 적응 능력에서 제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할 때도 측정의 표준 오차를 고려해서 95% 신뢰 구간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때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학업, 문제 해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었고 실제적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과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죠. 기본적, 수단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집 안에서 하는 거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했었고 수단적은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능력을 해석할 때는 강점과 제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상황별 그리고 시기별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됐던 게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그 개인의 동년배, 그러니까 생활 연령을 고려해야 되고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에서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 아동을 예시로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제한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한성을 찾는 이유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원을 찾게 되면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제공을 해서 지적장애 학생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12차 정의가 되면서 의의가 되는 건 지원 연령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의는 적응 행동과 지적 능력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자라고 강조하는 것이 의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인데요.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 기능성의 제한성이 있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접근을 하자.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만 보지 말고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보자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인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 5가지 차원으로 지적 능력, 적응 행동, 건강, 참여,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5가지 차원이 인간 기능성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원 요구가 일어난다. 그러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그것이 지원 체계였죠. 그래서 12차가 되면서 체계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접근을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체계라고 붙었기 때문에 환경을 더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그랬을 때 목적은 개인의 발달과 개인의 기능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얘는 상호 연락된이 아니고 연결된 자원 및 전략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원 체계가 효과적이려면 4가지 특성을 가져야 된다. 개인 중심적이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개인 중심적은 뭐예요? 장애 학생이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애 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이라는 건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과 특화된 지원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협응적은 우리가 협력을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협력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과지향적은 우리가 이제 성과를 중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가지 차원에서 이제 주요 성과 및 성과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이제 지원 모델로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지원 요구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것으로 생기는 지원 요구는 모두 다 개별적이다라고 했었어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성과의 증진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성과 우리 암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4가지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12차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요거는 선택 상황이다. 이것을 분류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각 개인에 맞춰서 적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한다면 이 지원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우리가 개인 중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아동이 원하는 삶을 확인을 했다면 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원 요구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지원 정도 척도라는 표준화 검사 도구뿐만 아니라 관찰과 기록, 면담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SIS 지원 정도 척도를 보았었는데요. 얘는 개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얘는 이제 개인의 지원 요구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구성은 1장, 2장, 3장이 되는데 지원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1장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원 요구 척도를 통해서 개인의 지원 요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 척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원 빈도, 일일 지원 시간, 지원 유형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 도구인 지원 정도 척도와 관찰, 기록,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요구가 평가되고 나면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전도를 점검하고 마지막에 개인적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우리 성과 중심적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과라는 용어를 붙여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오전에 봤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인과 예방 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발생률과 출현율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은 새로운 사례수, 출현율은 총 사례수 요 정도 기억하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봤었는데요. 지적장애의 원인은 다중위험 요인 접근법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지적장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요인을 찾아내서 이제 지도를 하면, 예방을 하면 지적장애 자체도 예방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때 얘기했던 게 생리학적 위험 요인, 사회적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행동과 교육적 위험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거꾸로 조금만 가보도록 할게요. 교육적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교육 지원이 부재한 경우에 지적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행동적 위험 요인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부적절한 행동의 주체는 당사자도 될 수 있지만 부모도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사회적 위험 요인은 자극과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적 위험 요인에서는 우리가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염색체 이상에서는 보시면 염색체 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 있었는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현상. 그래서 전형적인 얼굴 모양이 있고 소화기계와 심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아이들은 행동표현형을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행동표현형은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그랬을 때 다운 증후군 학생의 행동표현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 아이들은 사교적이다라고 했었어요. 명랑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시공간적 가제에 좀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성인기가 되면 치매가 되거나 우울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했고요. 네, 선생님들 2가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보시면 적응 행동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진다라고 했었고요. 요 얘기는 책에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수용 언어 능력이 좀 더 강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랑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 그래서 남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남성 호르몬이 결여되는 거, 이것과 비교해서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만 영향, 그래서 원래 X였어야 되는데 X 제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었는데요. 얘는 15번 염색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특히 부계, 아빠로부터 유전된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상식욕과 비만이어서 이제 계속 식이요법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랬을 때 행동표현력 보시면 얘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돼. 강박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우리 기억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시공간적 처리 능력, 직소 퍼즐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인 처리 과제나 장기 기억 능력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젤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5번 염색체인데 누구한테서부터 유전된? 목에 엄마로부터 유전된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의 특징은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웃음 발작을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기질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 있는 게 이제 묘성 증후군인데요. 묘성 증후군은 5번 염색체, 묘성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 기억하기로 했고, 윌리엄스 증후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고요. 얼굴이 꼬마 요정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행동 표현형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의 행동 표현형은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을까요? 청각적인 기억력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얼굴 인지도 잘 하겠죠.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사교적인 것도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대인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남이 대신 해준다, 하인이 대신 해준다. 그래서 소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약간 유치하지만 그걸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 마제네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17번 염색체고요. 얘는 상동행동, 충동조절장애가 특징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유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상염색체 열성 우전부터 볼게요.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대사장애가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게 페닐케톤요증. 그래서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갈락토스 혈증은 갈락토스가 축적돼요. 그래서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와 관련해서는 약체 X증후군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약체 X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아한테서 나타나고요. 얘의 특징은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레트 증후군도 동일하게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이 특징인데 얘는 차이점이 대부분 여아에게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적 원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지원 1차, 2차, 3차 봤는데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건 1차 예방. 그다음 위험 요인이 장애로 발전하는 걸 예방하는 게 2차 예방. 장애가 있는 학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3차 예방.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습된 무기력이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많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실패 처리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외부 지향성, 외부적인 것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고, 외적 동세조는 모든 원인이 다 남 탓, 환경 탓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남 탓, 실패를 해도 남 탓. 그렇기 때문에 자기조정적 행동 발달이 어려워서 자기점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의 집중, 기억, 관찰과 모방, 일반화에서 모두 다 문제를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주의 집중에는 선택적 주의 집중, 주의 유지 부분이 있었고, 인지 처리 과정에서는 단기 기억과 작동 기억이 특히 어렵지만 장기 기억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가 정보를 범주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억을 오래 유지하고 인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범주화시키고 조직화하는 걸 도와준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매개단어법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자극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게 해서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찰과 모방은 우리 다음에 이제 정서장애와 자폐성 장애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했었고, 우리가 요번에 본 건 금지와 탈금지였어요. 금지와 탈금지는 모두 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아동이 이제 모델을 관찰했을 때 이 모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탈금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벌을 받았다. 아, 나는 다시 하지 말아야지. 금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일반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배운 자극이 아니라 다른 자극에서도 행동을 수행하는 거 자극 일반화, 그리고 내가 가르친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 반응 일반화, 부수적인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지속하는 거 유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단계는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가 되는데, 습득은 정확성과 관련된 거, 숙달은요 정확성 플러스 속도. 그래서 정확성이랑 속도 같이 보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유지는 잊지 않고 계속 쓰는 거고요. 일반화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제 발달론적 접근과 생태학적 접근을 좀 나누어서 했었죠. 발달론적 접근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아간다. 상향식 접근법이었고요. 그래서 준비도 가설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준비도 가설은 뭐였나요?
선행 기술을 습득해야지만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준비성 함정. 준비성 함정이라는 것은 얘가 선행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기능적 기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선행 기술을 배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생태학적 접근은 환경을 고려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교육 과정이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 현재와 미래 환경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하향식 접근이고요. 오늘 오타가 좀 많네요. 일반화를 고려하는 거다. 목표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기본 전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연령에 적합한 교육 과정에서 연령은 생활 연령이었죠. 그래서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궁극적 기능성인 기술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이 되도록 지도를 하는 거고,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은 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가정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의 그냥 대표적인 예시가 지적장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수준 추측은요, 스스로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이 0%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반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기능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기능적 교육 과정은 생태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생활 연령을 고려하고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다. 일반화를 중시한다. 하향식 접근법이다. 이거 다 생태학적 접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랬을 때 기능적 기술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동의 삶에 의미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인데 현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함께 고려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적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학생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생태학적 목록법으로 조사 가능하다.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찾는 조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얘는 일반화를 강조하고 지역사회 중심을 강조하고 사회적 타당도와 경험적 타당도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이죠. 생태학적 목록을 가지고 기능적 기술을 정할 때는 일단 교육과정 영역, 그러니까 환경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현재와 미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환경 안에서 하위 환경들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이 하위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결정을 하고요. 과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생태학적 목록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목록법으로 기능적 기술을 파악하고 나면 그 중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겠죠. 그 기술들을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거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을 전제로 해서 체계적인 교수 계획을 세워서 교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것은 영수준 추측과 최소 위험 과정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얘의 특징은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경험해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일반 학급 교육 맥락 안에서 제공을 하고 실제 환경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들을 제시를 했었고요.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절차를 제시할 때 교실 내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부정적인 낙인을 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바로 계속 연습을 하면 그래서 교실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모의교수라고 했었고요. 얘는 교실이 핵심어였고 또 핵심어가 상황극,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핵심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조교수는요. 학교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지역사회 중심교수는 실제 지역사회에 가서 가르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가서 가르치는 것 중에 또 한 방법이 일반 사례 교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례 교수법은 다른 방법들도 일반화를 강조하지만 얘는 특히 더 일반화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일반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극과 반응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교수 사례와 평가 사례가 달랐어요. 그래서 교수 사례에서 지도를 하고요. 평가 사례에서 일반화를 평가한다. 내가 가르친 기술이 정말로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을 봤었죠. 자기결정은 자신의 삶의 원인 주체로 행동하는 건데 4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자율성, 자기조정,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이 있었고요. 이것은 추상적인 특징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행동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동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꼭 확인을 해 두시고요. 하나만 볼까요? 선택하기와 의사결정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선택하기는 무엇을 바탕으로 선택을 해요? 나의 선호도. 선호도가 핵심 포인트예요. 선호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책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자기 옹호였죠. 그래서 자기 옹호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자신과 권리에 대해서 안 것을 남들에게 주장해야 되는 의사소통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단 안에서 행동하는 리더십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도 선생님들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결정을 가르치는 모델이 SDLMI였죠. 그래서 길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SDLMI는 3단계로 이루어졌고 이 3단계 안에서 학생 질문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조정적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목표와 교수적 지원은 뭐였어요? 교사 목표는 학생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단서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교수적 지원은 학생이 학생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지도해 주는 거 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조정해 주는 거, 목표나 계획을 수정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중심 삽입교수에 대해서도 보았는데요. 얘는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에 장애 학생의 IP 목표를 삽입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IP 목표인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의 장점은 이제 활동 진행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요. 가장 큰 장점은 분리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즉각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단계는 일단 IP 목표를 삽입해야 되니까 IP 목표를 확인하고 만약에 활동에 좀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면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기회를 구성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사가 아니라 구성이죠. 그래서 활동기술 도표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동을 삽입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면 만들어내야 된다. 충분한 활동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 실행 평가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중재 충실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봤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결합 유형을 먼저 볼 건데요. 결합 유형만 볼 건데요. 결합 유형에서는 보시면 사회적 기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다 라고 하면 이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내가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나는 기술을 못해. 기술 결합인 거죠. 그리고 나는 알고는 있지만 이 기술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수행력 결함. 내가 알고 있지만 수행하지 않는 것, 수행력 결함이었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는 있어. 그런데 자꾸 충동이 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통제, 수행력 결함. 일단 알고는 있어요. 그럼 수행력 결함이겠죠? 그런데 이제 충동이 든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정서적 각성 반응이 있다.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자기통제, 수행력 결함이고요. 그럼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많이 나. 그래서 뭔가 학습을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사회적 기술을 못 배웠어. 라고 한다면 자기통제, 기술 결함이에요. 그래서 분노나 불안 때문에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자기통제, 기술 결함이라는 거 선생님도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고 저랑은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 검사 도구 중에 K-위스크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적장애 마무리할 거고 이제 내일은 학습장애 앞부분을 볼 건데요. 저희 계획은 목표는 읽기 교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습해 오실 때 읽기 교수까지는 조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뵐게요.